이 영상은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 재구성된 콘텐츠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자료는 직접 제작하고 구성했습니다. 하나의 상황, 그러나 전혀 다른 두 남녀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무엇으로 진실을 가려내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사실 같기도 저 사람 말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 만한 증거가 없다면 누구 하나 쉽게 편들 수 없겠죠. 그날 밤 바에서 마감을 하고 퇴근하던 권양, 그리고 그녀를 비상구로 데리고 사라진 천씨의 말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판단을 내려주세요. 도심 한복판, 화려한 불빛이 꺼지지 않는 번화가. 그곳의 한 세련된 바에서 매니저이자 바텐더로 일하던 권양은 밝은 성격과 이쁜 외모, 뛰어난 실력 덕분에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사장님이 거의 일의 모든 걸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신뢰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권양은 이곳에서만 5년차, 단골 손님도 많았고 술을 잘 마시는 성격 덕분에 분위기를 이끄는 능력도 뛰어났죠. 그날도 권양은 평소처럼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출근해 매장을 맡았습니다. 평일이어서 한산했지만 오랜 단골들이 찾아오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간은 흘러 새벽 1시경 마지막 손님들이 계산을 마치고 하나 둘 자리 떠났습니다. 권양은 퇴근 전 가볍게 정리하면서 자신이 마시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음료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몸 상태가 급격히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면서 무겁고 눈앞이 삥 돌듯이 어지러워. 거기다 귀에서는 웅 하는 소리에 발열감이 막 몰려오고 정신이 약간 몽롱해집니다. 이런 곳에서 일을 하려면 기본 그래도 주량이 꽤 돼야 되죠. 권양은 술에 누구보다 강했어요. 한 병, 두 병을 마셔도 거뜬했던 그녀가 가볍게 마셨던 단 한 잔의 술에 이렇게 무너진다고? 와, 나 오늘 몸 컨디션 완전 최악인가 보네. 간신히 바 가게 마무리 정리하고 애써 엘리베이터를 탄 권양. 타자마자 엘리베이터 벽에 몸을 탁 기대는데 그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권양은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본인 가게에 손님이라는 분이 데리고 왔다고 이렇게 말을 전했어요. 잠시 후 확인해보니 그 손님은 늘 매너있게 대하던 천씨. 그는 권양이 엘리베이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급히 부축해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와, 얼마나 고마워요. 가만히 그대로 엘리베이터에 방치돼 있었으면 이 세상 무서운데 무슨 일 생겼을지 알고. 그러니까 바로 이 천씨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해줬죠. 그런데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찜찜하다 해야 할까요? 앞서 그랬잖아요. 이 권양, 술이 되게 센 여자였어요. 그날 술 한 잔에 비틀거리다 쓰러졌다는 것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뭔가 좀 찜찜하고, 그리고 내 몸이 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아래쪽도 좀 아픈 것 같고, 기분 탓인 건지 내가 이전부터 있었는데 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괜시레 하반신에 없었던 퍼런 자국들도 조금 생겨 있는 것 같고, 사람 총 무시 못한다고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니까 권양이 바로 바 건물 CCTV 확인을 한 거예요. 역시나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해. 그녀가 일했던 바는요 4층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던 그녀 당연히 1층을 눌렀죠. 그런데 CCTV를 보니까 그녀가 타고 엘리베이터가 2층에서 멈춘다? 2층은 새벽까지 영업하는 상가가 노래방 빼고는 없었어요. 노래방 빼고 2층에 있는 닭갈비집이랑은 다 닫아. 여튼이 2층에 띵똥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리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천씨였습니다.
진짜 이때 천씨가 엘리베이터 안에 의식을 잃은 듯한 권양을 발견, 놀라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보통 정신을 잃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바로 자기도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와서 1층 누르고 거기서 내려가지고 부축해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그는요,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2층 엘리베이터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권양을 부축해 비상구로 가요. 왜 거기로 가? 비상구 안에는요, CCTV가 없었어요. 비상구 바깥에 있지.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건 정확히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서 뭘 했냐? 무려 38분 후 이 둘 1층 비상구 문이 열리더니 나옵니다. 그 후 그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 38분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게 30분이나 넘게 걸려?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젓이 냅두고 왜 비상구로 간 거야? 대체 그 38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와, CCTV 확인했더니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때 내 옷이 원래 저렇게 흐트러져 있었나? 혹시 날 비상구로 데려가서 그 38분 동안 무슨 짓 한 거 아니야? 천씨가 이상하다 싶으니까 자기 가게 단골 손님이었잖아요. 거기다 그날 천씨가 내가 퇴근하기 전 우리 가게에 왔었거든. 바로 바 내부 CCTV 돌려봤어요. 봤더니 와, 이것도 찜찜한 게 하나 나오네. 천씨가 너 퇴근해야 되지 않냐면서 내가 퇴근도 못하게 잡아두고 있었다면서. 어차피 나 여기 아래층 노래방에서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나 다 마셨다고 가겠다고 자리에 딱 일어나는데 어라? 권양이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이때 천씨 권양이 퇴근 전 간단히 한잔하려고 만들어둔 술잔에 뭔가를 뿌리는 것 같아. 이게 정확히 찍히진 않았어요. 그 음료와 천씨 가운데 장애물이 딱 하나 애매하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뭔가를 넣는 건지 어떤 건지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자세히 보이지가 않아. 그저 우연히 그의 팔이 내 술잔에 내 음료에 닿은 건지 정말 뭘 넣은 건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그의 시선, 잠시나마 그녀의 술잔에 꽂혔다는 것. 이걸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싸한 거예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권양, 바에서 일했기 때문에 술이 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술 한 잔에 뻑 갔죠. 엘리베이터에서 내가 그 한 잔에 쓰러진다는 게 말이 돼? 혹시 이 남자가 내 술잔에 뭔가 장난질을 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고 이걸 아래 2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싸 싶어서 비상구로 데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 도와주는 척 병원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권양은 만약 그때 정말로 음료 속에 무언가가 들어갔다면 그날 새벽 자신이 당한 공백의 38분 결코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 천씨, 경찰서로 오세요. 조사실로 불려온 천씨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바의 오래된 단골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양이랑도 많이 자주 봤지. 그런데 그런 권양이 눈앞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뻑하니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두고 갑니까? 이 말에 경찰이 물었어요. 아니, 알겠어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되지. 왜 비상구로 간 거예요? 와, 그게요. 그날 권양바에서 술 한잔하고 2층 노래방에서 친구 만나 함께 있었습니다. 막 놀다가 내가 속이 좀 안 좋아서 밖에 나가 담배 한 대 피고 바람 좀 쐬면 나아질까 싶어서 1층으로 나가려다가 엘리베이터에 있는 권양을 본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권양을 딱 잡자마자 오버히트가 쏠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 왜 그런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권양 냄새, 그 향수 냄새인지 뭔지 그 냄새 때문에 그 여자를 딱 잡자마자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할 수 없잖아요. 당장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냥 두고 가기에도 그렇고 속은 막 울렁거리지. 나도 순간 당황해서 그녀를 급히 이제 비상구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거기서 막 쏟아냈어요. 그 계단에 제가 쏟아낸 흔적이 있었을 텐데 못 보셨어요? 그만큼 제 상태도요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자 부축하며 계단 내려온다는 게 뭐 쉽습니까? 비틀비틀 하면서 부축하면서 계단 내려가느라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걸린 거예요. 와, 진짜 좋은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진짜 좋은 일 하고도 욕 들어먹는 기분이 아주 더럽고 좋네요. 그냥 엘리베이터에 그냥 둘 걸 그랬어요. 실제 비상구 계단에 그가 남긴 토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비상구에 그가 말한 흔적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2층 비상구에서 1층 내려오는데 38분이나 걸렸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길고 이해가 안 되는데? 많이 취해 40분이나 2층 비상구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면서 이상하게 1층 비상구에서 권양을 부축하며 걸어 나오는 모습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막 그렇게 심하게 막 비틀비틀 거리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속이 안 좋아서 비상구 계단에서 이제 몇 번 개워내고 어쨌든 자기도 힘드니까 그녀와 같이 비상구 쪽에 이제 쭈그려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 괜찮아지는 듯하니 계단을 내려온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던 건가 라고 생각하면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우선 경찰은요 당일 천 씨와 노래방에 함께 있었다는 친구 불렀어요. 알리바이 확인해 보려고. 결과는 맞아. 진짜 친구랑 노래방에 같이 있다가 바람 쐬고 온다며 나갔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들어오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혼자 그냥 집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경찰은요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천씨 본인은 계속해 만취 상태였다 주장해요. 그런데 CCTV에 이 천씨 권양을 발견하기 전 그 2층 복도에서 10분간 가만히 서 있어. 아니 저거 뭐 하는 거야? 얼핏 보면 복도 벽에 기대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분명히 이때 그의 시선은 계속 엘리베이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퇴근하고 내려올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이 진짜 아니라고요. 나 만취 상태였다고. 잠깐 어지러워 복도에 기대서 앉아 있었다고요. 아니 무슨 계속 내가 무슨 짓 한 것 마냥 몰지 마세요.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요. 아니 자꾸 이러면 누가 어려움에 처해도 뭐 무서워서 도와주겠습니까? 이 천씨의 말을 들으면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그냥 만취된 상태에서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우선 속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급한 마음에 그녀를 그냥 데리고 비상구로 갔던 거고 가서 막 토하고 나니까 더 어지러워. 나도 막 기대서 좀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그녀를 다시 부축해 한 계단 한 계단씩 내려오다 보니 약 38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권양이에요. 비상구에서 그녀의 예상대로 무슨 일이 있었다면 그녀 몸에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나 성분이 남아있겠죠. 바로 병원 찾아가는데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체내에 특이한 성분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혈액, 소변 검사 모두 정상 수치예요. 여기서 팩트는 이 권양이 다시 병원을 간 게 시간이 며칠이나 지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권양 아무것도 모르고 샤워하고 다 했어. 결론은 이렇다 할 상처나 흔적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니 갑자기 몸 상태가 무너지고 기억까지 끊겼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요? 의사왈 시간이 꽤 지난 뒤라면 흔적이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당시에 단순한 피로 누적이나 급성 저혈당 같은 현상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말 권양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딱 그때 갑자기 뭐 급성 저혈당이 왔어?
늘 항상 나는 피곤한 사람인데 딱 그때 피로 누적이 그렇게 막 세게 왔다. 하지만 결론은 병원에서도 아무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증거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경찰이 권양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죠. 물증이 없다면 수사는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천씨가 반대로 권양을 무고 혐의 걸어버린 거예요. 사실 권양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부터 천씨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도와준 것 뿐입니다. 오랜 단골 가게의 직원이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경찰하며 권양 모두 이 말 믿지 않았죠. 아니, 천씨의 가족들까지 안 믿는 것 같아. 이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만 억울한 꼴 나겠다. 그래서 권양을 상대로 무고를 걸어버린 거예요. 한 인터뷰에서 천씨는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단지 도와줬을 뿐인데 이젠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됐단 말입니다. 권양의 지인들은 그녀가 그렇게까지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지만 반대로 천씨라는 사람들은 천씨 원래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는 남잔데 그런 일을 저지를 성격 전혀 아닌데 저 여자가 이걸로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꾸민 거 아니야?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양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그날 저는 분명히 이상했어요. 저 바에서 몇 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평일이라 손님들도 별로 없었고 그 전까지 몇 잔 마시긴 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어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일 마치고 마신 술 한 잔에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다고요? 딱 그날 날 발견하고 딱 그날 38분을 바 내부 CCTV에도 그날 천씨가 제가 먹는 음료 그 술잔에 뭔 짓을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 찍혔습니다. 거기다 1층에 천씨와 함께 나오는 제 모습 똑똑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옷차림이 평소와는 다르게 흐트러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합니다. 이에 대해 천씨는 당연히 옷이 흐트러져 있겠죠. 둘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내려왔는데 그럼 깔끔하게 정리돼 있겠습니까? 우기지 말고 증거를 대보세요. 제가 무슨 짓 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정황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냥 진짜 도와줬을 뿐이에요. 와,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결과를 내리실 것 같으세요? 천씨 쪽? 권씨 쪽? 그런데 전해지는 결론은요. 정황은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이렇다하게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천씨에게 무작정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억울한 범인을 만드는 것보다 한 명의 죄인을 놓치는 게 낫다. 이런 말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천씨 무죄. 정확한 증거도 없었고 근거 없는 의심으로 한 사람의 삶에 정신적인 고통을 안긴 것이 되어버렸죠. 이 권양의 증거도 없는 주장으로 천씨의 직장 그리고 부부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다. 그래서 오히려 천씨가 권양을 상대로 한 무고죄 이게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날의 진실인 걸까요? 정말 천씨 선의의 착한 마음이었던 걸까? 정말 그 38분 그의 말이 맞는 걸까요? 무엇보다도 그녀의 몸에 찾아온 급격한 이상은 정말 단순한 컨디션 난조였던 걸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무고라는 결말로 종결됐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뭔가 찜찜하지 않나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라는 정확한 증거가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비상구 내부에도 CCTV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상구 내부에도 CCTV 설치하라 설치하라.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분은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외모? 성격? 아니면 재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첫인상, 이 첫인상만큼은 공통적으로 모두가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5년 동안 LG중지 키워온 딸 샤오이가 어느 날 결혼하겠다며 한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녀간 뒤 집안이 발칵 뒤집히는데요. 대체 25년을 키워준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이야기의 끝에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시골 외딴 마을 산자락을 끼고 농가 밭이 줄지어 있고 계절마다 들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한적한 곳, 그곳에 자리 잡은 겉보기엔 소박하지만 웃음소리만큼은 누구보다 큰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의 주인공은 바로 30대 후반이었던 천씨 부부. 남편은 마을에서 농사도 짓고 이웃의 고장난 농기계도 잘 고쳐주는 손재주꾼이었어요. 아내는 부지런하고 손맛이 아주 기가 막혀. 거기다 손은 또 얼마나 큰지 음식을 했다 하면 많이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 다 나눠주고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막 잔치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 한 번쯤 이 부부에게 크든 작든 도움을 받았을 정도로 부부 두 사람 다 인덕과 평판이 말도 못하게 좋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착하고 성실한 부부에게도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딱 둘뿐이라는 것. 갖가지 노력에도 아이가 없어. 이거는 하늘 삼신할머니가 줘야 되는 거지 우리 인력으로 뭐 어떻게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에 고민하다 남편이 먼저 여보, 우리 이제 아이 한 명 데려와서 마음으로 품어 키웁시다. 당신 더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고 우리 둘이서만 살기엔 나이가 더 들면 나도 나지만 당신이 왠지 외로울 것 같아. 너무나도 올바른 남편. 간혹 진짜 나쁜 남편들은 막 너 때문에 내가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누구 때문인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다짜고짜 상대방 탓을 하면서 잘잘못 따지기 바쁜 사람들도 많은데 이때의 남편은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아내와 자신을 생각해서 현실적이고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 또한 어떻게 대답이 나가겠어요. 그냥 남편 손 부여잡고 막 우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난 당신만 있어도 되는데 근데 혹시 우리 둘 중 누구라도 먼저 가면 그땐 정말 외롭고 힘들 것 같긴 해요. 이런 우리라도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품어 소중하게 키워요. 아이를 입양하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하자 해서 바로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심 이후에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관청을 수차례 오가면서 서류를 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꼬박 1년이 지나서야 연락이 와요. 한 아기가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태어난 지 3달도 채 되지 않아 보호소에 있던 아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부부 막 둘이 부둥켜 안고 막 울었대요. 누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또 다른 누구에겐 너무 절실한 거니까. 이런 소식에 마을 사람들 전체가 다 축하를 해줬었대요. 아이고 이제 이 집에 울음소리 나겠네. 하늘이 도왔네 도왔어. 며칠 뒤 부부는 마침내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 아이 보호소 앞 길목에 있었는데 저희가 데려온 아이예요. 사랑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아무럼요.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을 느끼며 크게 해줄 거라고.
반갑다. 이제부터 네가 우리 딸이고 우리가 너의 엄마 아빠야. 집에 왔을 때도 완전 축제 분위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 부부의 이쁜 딸내미 얼굴 좀 보자면서 그렇게 다 아기 선물 하나씩 들고 찾아와. 너무 따뜻하죠? 부부는 아이에게 샤오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작은 비라는 뜻으로 메마른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이 집에 찾아온 축복이라는 의미였어요. 진짜 둘이 산 세월이 길면 길수록 이렇게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을 때 다시 생활에 활력이 생긴다고 해야 할까요? 맨날 남편 일 나가고 아내도 일 나가고 들어오면 밥 먹고 자고 똑같은 일상. 부부끼리의 대화도 한두 번이죠.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의 대화들. 그렇다 보니 대체적으로 조용한 일상이었는데 샤오이가 온 이후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이 옷을 지어 입히고 남편은 우리 애기 뭐 해줄까, 장난감 뭐 사주고 뭐 만들어줄까. 퇴근하고 오면 엄마 아빠 둘이서 애 옆에 앉아가지고 아기 웃음소리 하나 듣겠다고 아이 앞에서 오만 재롱을 다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또 서로 웃겨가지고 웃고 그때 느꼈겠죠. 아, 이런 행복도 있구나. 그만큼 샤오위의 존재가 부부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머리카락을 양갈래로 묶고 마당에서 깔깔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은 말해 뭐해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샤오위는 어느새 6살이 됐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마을 산자락에 있는 밭으로 나아가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마당에서 장독대 주변을 정리하고 샤오위는 강아지와 함께 흙장난을 하고 있었죠. 꼭 불행은 너무 행복할 때 와. 이 썩어먹은 놈은 왜 항상 이럴 때 오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저물 무렵 갑자기 마을 주민 한 명이 다급하게 아내한테 달려오더니 큰일 났어. 남편이 지금 얼른. 와, 아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에? 놀래서 남편이 일하던 밭으로 달려갔더니 길 한가운데 트럭과 부서진 농기계가 막 넘어져 있어. 남편이 이웃 농가에서 일을 돕다가 트럭을 옮기던 중에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미끄러진 차량에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급히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냥 이렇게 너무 허망하게 아내와 딸을 떠나버렸어요. 나랑 우리 샤오이 둘이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 어떡하라고. 우리 딸 시집 가는 것까지 같이 보자며. 그날 밤 마을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집안엔 상주를 알리는 흰 천이 걸렸어요. 너무나 다정했던 남편. 우리 둘 중 누구라도 먼저 떠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각나면서 더 서글퍼지는 거예요. 장례가 끝난 뒤 당연히 마음을 딱 잡기 힘들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내 딸 샤오이가 없었으면 나 그냥 그대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지도 힘들 건데 딴에 엄마 위로한다고 곁에 계속 있어주는 샤오이를 보면서 그래, 내가 당신 목까지 우리 샤오이 시집까지 다 보내고 그러고 내가 당신 보러 갈게. 그날 이후 아내는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밭에서 일을 도맡아 하고 품앗이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아이 앞에선 단 한 번도 힘든 내색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샤오이가 잠든 후에 남편의 낡은 작업복을 꺼내 그걸 붙잡고 조용히 펑펑 울곤 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으면서 아이를 깨웠습니다. 아빠도 강하지만 엄마도 강해요. 그녀 더 바쁘게 더 힘들어졌지만 딸 샤오이에게 일체 모자란 것 없이 힘든 티도 내지 않으면서 무려 16년을 키웠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때 딸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돼 있었죠. 어엿한 아가씨. 샤오이는 대학 진학은 안 했고요. 심성이 착하고 밝아 엄마를 대신해 일도 열심히 돕고 엄마와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인지 누구보다 순수하고 이쁘게 잘 자랐어요. 어쩜 이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은 더럽게도 빨리 가는지 벌써 샤오이 나이가 20살이 넘었어. 이때 샤오이의 하루 일과는요. 어머니 대신에 장에 나가 물건을 팔고 밭의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엄마와 둘이 앉아 수다 떨다가 자고. 하지만 나날이 물가는 높아지고 내 월급만 그대로야. 이 모녀의 생활 계속해 빠듯한 거예요. 농사와 장사만으론 큰 돈을 벌 수 없었고 이 엄마 천씨의 몸 또한 늙어가잖아요. 예전 같지 않아. 다 왕년애야 왕년애. 그녀 역시 나이가 훌쩍 그냥 60이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 내 몸뚱이는 60대야. 이것만으로도 너무 서글퍼. 이런 상황에 딸 샤오이 나름 생각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결과 샤오이 22살이 됐을 때 엄마한테 통보를 합니다. 엄마, 우리 이렇게는 안 돼. 나 돈 벌어야겠어. 나 돈 벌러 나갈게. 샤오이 나름 엄청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 엄마, 날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있거든. 여기서 내가 혼자 나가 돈 벌겠다 하면 이 집에 엄마 혼자 남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몸도 안 좋은데 혼자 외로워가지고 막 울까봐. 하지만 그렇다고 이리 빠듯하게 계속 살 순 없고 엄마 몸도 이런데 더 나날이 안 좋아질 텐데 그럼 병원비 뭐 어쩔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니거든. 엄마, 내가 딱 몇 년만 나가서 일하고 올게요. 돈 바짝 모아 올게. 여기서 엄마가 뭐라 하겠어요. 뭐 놀다 온다는 것도 아니고 고민하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엄마로서 이런 상황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떠난 곳이 바로 중국의 선전이었습니다. 딸이 떠나는 날 엄마 마음에 걱정이 한가득이지. 그래서 엄마가 샤오이 손에 쥐어준 게 있었으니 그게 뭐? 이거 항상 지갑에 넣어서 네가 어디 가든 항상 들고 다녀. 부적. 그럼 샤오이는 왜 선전으로 간 걸까? 선전 가서 뭐 하려고? 대책 없이 선전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선전에 가전제품 공장에 취직을 한 거예요. 하루 10시간 넘게 서서 일하는 강도 높은 노동이었지만 샤오이는 엄마한테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할만해요. 걱정하지 마. 밥도 잘 먹고 있어요. 엄마는 또 나 없다고 울지 말고. 처음 몇 달은 딸한테 전화도 자주 왔고요. 전화 속 딸의 목소리도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엄마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딱 3년 후 이거 뭐 언제 그랬냐야. 전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 뭐 왜 이렇게 전화가 없어? 아, 엄마 미안. 요새 공장 일도 많아지고 야근도 많아져서 숙소에 오면 그냥 바로 뻗네. 아유, 이런 말에 또 엄마는 걱정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딸이 다짜고짜 엄마, 나 엄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있어. 나 지금 집에 같이 내려가고 있거든? 내려가서 봐요. 이때 딸의 목소리는요 막 신났어. 그런데 반대로 이 말을 들은 엄마 촉이 있잖아요. 아, 지 남자친구 데리고 오는구나. 그러면서 순간 우리 딸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다 컸네. 이제 시집 보낼 때가 됐구나 싶으면서 기분이 뭔가 좀 묘한 거죠. 그렇게 딸이 데리고 온 남자가 빈하오라는 남자였습니다. 엄마, 내 남자친구. 자, 내 딸이 남자친구라고 딱 이 남자를 소개시켜 주는데 엄마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장에서 일하다가 만난 직원도 아니고 직원을 이 공장에 소개시켜 주는 그런 인력 충원직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약간 직업 소개소 같은 그런 걸 운영하는 사람. 아, 그런데 인상이 좀 어둡죠? 좀 안 좋죠?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니랬는데
좀 쎄하실 겁니다. 그래도 일단 좀 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 목소리도 어두워. 와, 엄마 진짜. 이 딸은요. 엄마, 나 이 남자랑 사귄 지 1년 넘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이 엄마는 좀 인상이 그래 보이긴 했지만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아이고, 그럼 귀한 손님이네. 저녁 안 먹었지? 내가 얼른 밥 차려줄게요. 이거 먹고 가요. 어?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먹고 세 사람이 마루에 둘러앉아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어라? 이 딸이 일하러 간 그 3년 사이 많이 변했어. 내가 알던 딸이 아니야. 우리 딸 원래 엄마를 먼저 생각해주고, 그리고 출가한 이유가 뭡니까? 살림에 보탬이 되겠다면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싶다며 집에 딱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엄마 나 결혼 준비해야 되니까 모아둔 돈 좀 줘요. 나한테 뭐 돈을 맡겨놨어? 집안에 살림 보태겠다고 나간 애가 지 시집갈 돈은 지가 모았어야지. 배려 깊었던 딸의 모습 어디 갔냐? 오히려 돈을 내놓으래. 집 상황 뻔히 알면서. 에이 엄마, 그 통장에 놔준다고 모은 돈 있을 거 아니야. 이것저것 살 것도 많고. 그러니까 나 그 돈 좀 줘요. 와, 내가 은행이냐? 돈 맡겨놨어? 주둥이가 아주 그냥 ATM기네? 아주 그냥 남자친구 생기더니 남자한테 눈이 휘가닥 뒤집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저였으면 이놈의 자식이 네 돈으로 시집가. 애가 남자 생기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당연히 호되게 호통을 쳤을 것 같은데 이 엄마는 그러지 못했어요. 아, 그래. 엄마가 오랫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있어. 엄마가 뭐하러 모아놨겠니? 너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모아둔 거지. 오늘 가져가. 통장이랑 줄게. 와, 그걸 왜 그냥 줘? 답답하지만 이렇게 선하게 살아오신 분인 걸 어떡합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 옆에 있던 남자친구 비나오는 뭐하고 있었어? 뻘쭘하게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냥 다 듣고만 있었나? 아니요. 이 남자친구 비나오 두 모녀의 말을 듣더니 샤오이한테, 아니 샤오이, 너 지금 철다구니 없게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막 뭐라고 한다? 그러더니 오히려 비나오가,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돈이 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필요한 거 사서 채우고 해볼게요. 나중에 어머니 생각에 주셔야겠다 싶을 때 그때 주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넣어주세요. 저희가 둘이 알아서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참 부모라는 게 그런가 봐요. 지금 이 비나오가 철없는 딸 샤오이를 잡아준 거잖아요. 너 버릇없이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이 엄마 마음에는 자꾸 이 내 딸한테 버럭하고 화내는 듯한 이 비나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버릇없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바로 잡아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엄마 마음엔 뭐라 하는 걸로만 보이고 그 순간 내 딸의 당황하는 표정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있는데도 저러면 둘이 있을 때 저 남자 인상도 안 좋은데 자기가 좀 아니다 싶으면 내 딸을 막 쥐잡듯이 잡는 거 아니야? 여튼 뭐 결론은 엄마 통장 샤오이가 가져갑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 안녕. 철없는 딸이지만 행복하길 바라면서 보냈는데 이 마을 사람들도 샤오이를 다들 이뻐했잖아요. 그런 샤오이가 몇 년 만에 남자애 데리고 내려왔다는 소식에 다들 막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말들이 별로 안 좋아. 아이고, 샤오이가 데려온 남자 인상이 너무 안 좋더라. 사내 눈빛이 좀 무섭던데? 하지만 어째요. 내 딸이 너무 좋아하는 남잔데. 그런데 약 한 달쯤 정도 더 지났을까요? 역시나 마을에 갑자기 경찰이 출동, 남자 한 명이 같이 보이더니 막 시끌시끌해. 그러더니 누굴 하나 잡아간다. 그게 누구? 바로 딸의 남자친구 비나오가 아니고요. 이 마을 토박이로 근처에 살던 이웃 왕씨를.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경찰 옆에 동행했던 남자가 다름 아닌 비나오였어요. 비나오 그리고 왕씨, 이 둘이 아는 사이야? 시간은 딸 샤오이와 비나오가 결혼하겠다며 통장을 받아간 그날로 돌아갑니다.
다음날 샤오이가 오빠 나 내일부터 아침 공장 출근이라 은행에 갈 시간이 없어. 신분증이랑 통장 다 있으니까 오빠가 좀 통장에 있는 돈 좀 뽑아주라. 이에 비나오가 응 알겠어 하고 다음날 그녀가 말한 대로 은행에 갔죠. 역시나 은행에 돈 이거 싹 빼가지고 바로 잠적했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시나리오가 맞는데 아니요 전혀. 하나로 약 2천만원 가량의 돈을 뽑아 그대로 샤오이한테 가져옵니다. 어머니가 너 위해서 정말 조금씩 돈을 모으셨네. 허튼 데 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곳에 소중히 써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무슨 꿍꿍이인 건지 샤오이 말고요. 비나오가 며칠에 한 번씩 혼자 샤오이의 어머니 집에 내려와서 그녀를 찾아뵀습니다. 내 여자친구의 엄마가 혼자 사는 집에 한 번 인사 왔던 내 딸의 남자친구가 몇 번이고 혼자 내려와. 우리 엄마 혼자 사는데 뭐 하려고? 와 설마 뭔가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주 그냥 머릿속에 아주 불순하시구만. 그러면 안 돼. 아 죄송합니다. 사실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요. 뭘 확인하러 간 거였어요. 비나오가 엄마 통장 들고 돈을 뽑으러 갔었잖아요. 그때 사실 그 통장 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뭐라 했습니까? 그 통장에서 약 2천만원 뽑아 샤오이한테 줬다고. 엄마가 힘들게 모으셨네.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 돈은 뭔데? 비나오의 돈이었어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이야? 분명히 엄마는 열심히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든 통장에도 돈이 있다고 그 내역들이 통장에 쫙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돈을 딱 뽑으려고 보니까 잔액이 없어. 뭔가 이상함에 이때 비나오가 통장 정리를 한번 싹 한 거예요. 통장 내역 확인 봤더니 최근 2년 동안 3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만원 등등 돈이 조금씩 야금야금 빠져나간 기록들이.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 이 어머니는 안 쓰고 딸 주려고 모은 거라고 했는데 그간 모은 거라고 이렇게 주신 통장인데 야금야금 돈이 빠져나가 있다. 그걸 엄마가 썼다. 그래 놓고 나랑 샤오이한테는 안 쓰고 모은 거라고 줬다고? 이게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사람 촉이라는 게 이 엄마는 통장 정리가 안 돼 있는 돈 입금 내역만 찍혀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야금야금 계속 돈을 빼서 써놓고 까먹었을 리도 없고 몇 년간 엄마를 만나지 않았던 샤오이가 그것도 철없이 통장을 달라고 했던 그녀가 몰래 썼을 리는 더더욱 없는 거잖아요. 인력사무소를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가 보기에 이 상황 굉장히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남자가 아니야. 보통 남자 같으면 아니 저였으면 바로 그냥 샤오이한테 이 상황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걸 알면 샤오이나 어머니나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돈으로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건데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네 돈이지. 아무 일도 없는 듯 자기 돈을 이제 엄마 돈이라고 하면서 준 거예요. 허튼 곳에 쓰면 안 된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이 어머니에게 그 돈은 무척 소중한 돈일 것이 뻔했습니다. 이에 시간이 될 때마다 그녀의 엄마를 찾아가 하나하나 여쭙기 시작한 거예요. 샤오이는 일이 있어 부탁받고 혼자 잠깐 들렸다면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찾아뵈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어라? 어머니 글자를 모르시는구나. 이런 상황에 슬쩍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럼 뭐 세금이나 토지 관련 서류나 뭐 집으로 통지 같은 거 날라오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샤오이도 없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 아이고 그런 건 걱정할 거 하나 없어. 내가 글자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옆집 왕씨가 다 해줘. 와 여기서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러면서 밝혀진 사실들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샤오위가 돈 벌겠다며 떠난 지가 3년, 마을 사람들 당연히 다 이 사실 알고 있었죠. 샤오위의 어머니 까막눈이셨어요. 까막눈. 그간 샤오위가 서툴지만 크고 작은 일들 하며 재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도맡아 왔는데 그런 딸이 떠난 지금 그 틈을 노린 게 바로 왕씨였습니다. 으이구. 왕씨 가난한 집 남자였나? 아니요.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왕씨 그 마을에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벼룩의 간을 갖다 파먹어라. 가진 것들이 더 무섭다고 저 돈도 탐나. 저 돈 내 거 같아. 그래서 딸 샤오위가 떠나고 얼마 안 돼. 이 어머니가 까막 눈이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여보시오 천시부인 샤오위 엄마 이거 나라에 내야 되는 건데 오래 밀렸네. 혹은 저 논밭 관련해서 다시 토지 점검 받으라고 서류가 왔네 등등 글자 모르는 샤오위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종이 쪼가리를 막 내밀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엄마 거기다 이 엄마 마을 사람들을 되게 믿고 있었어요. 왜냐 혼자 샤오위를 키우면서 이웃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우리 마을 사람들처럼 착하고 좋은 사람들 없거든. 그러니까 일말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래요? 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왕씨가 여기 통장이랑 비밀번호 알려줄게. 이체 좀 해줘요. 나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쉽게 넘겼던 겁니다. 왕씨 역시도 말도 안 되는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괜히 친절한 척 선심 쓰는 척 하면서 내가 해주겠다면서 통장과 비밀번호 그리고 서류 하나를 가지고 와서 여기 사인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속아 자기 재산을 자신도 모르게 넘기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거든요. 진짜 나빠요. 왕씨를 의심하기 시작한 비나오는 샤오위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딱 한마디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왕씨가 뭐 세금 내준다거나 통장 달라고 하거나 뭐 돈을 달라고 하거나 어떤 서류 가져와서 사인해 달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는 일이 이쪽이랑도 관계가 있어서 더 잘 처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엄마 촉이 있잖아요. 왜? 뭐 잘못된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 비나오 어릴 때부터 혼자서 커왔대요.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인력사무소 운영하면서 서류나 재무관리 등 자신이 다 해왔기에 빠삭했던 거죠. 그런 그의 눈에 딱 이런 것들이 보였으니 무사하겠습니까? 바로 증거 모아서 경찰 대동에 이 왕씨 체포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하고 충격 먹긴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왕씨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야 진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샤오이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증거는 바로 나오죠. 수사를 아예 할 의심조차 안 했으니 이런 짓이 가능했던 거지. 비나오의 신고 아래 바로 수사해 봤더니 버젓이 당당하게 샤오이 어머니의 통장을 들고 돈을 뽑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고 이 엄마 통장에서 자기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까지 있는 상황에 지가 뭐 얼마나 버틸 거예요. 왕씨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 이 샤오이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이 왕씨가 빼돌린 재산 그거 받을 수 있나? 왕씨가 돈 없다고 안 주면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왕씨가 그 돈 다 썼다 없다 해버리면 못 받죠. 그런데 왕씨에게 땅이나 집이나 재산이 있다면 말이 다릅니다. 현금이 없어? 돈이 없어? 줄 돈이 없대. 그래. 그럼 너 그 집 판돈으로 주면 되지. 땅 있더만 그 땅 판돈으로 주면 되지. 추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딸 샤오위와 엄마 천씨. 비나오 아니었으면 모든 재산을 눈뜨고 다 날릴 뻔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인상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옛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죠.
그렇게 왕씨가 가져간 모든 재산은 다시 반환, 샤오이 이런 남자 잡아야죠. 당연히 둘 결혼했습니다. 실제 비나오가 이런 말을 했었대요. 이 샤오이 플러스 엄마가 너무 고맙다고 연신하니까 장모님, 제가 처음 내려와서 어머니를 뵀을 때 그때 장모님이 편견 없이 따뜻하게 차려주신 밥상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장모님은 제 어머니입니다. 오늘 이야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죠. 글을 잘 못 읽는다는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득을 취하려는 행동은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법이 아니더라도 꼭 어떤 식으로든 마땅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찜질방은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물론 다른 나라에도 사우나나 스파, 온천 같은 곳들이 있지만 찜질방은 조금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찌뿌둥한 몸을 풀어주고 다양한 먹거리까지 즐길 수 있는 곳, 그야말로 힐링을 위한 공간이죠. 하지만 그곳에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새벽을 틈타 벌어진 믿기 힘든 이야기, 그들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곳은 바다가 탁 트여 창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주 좋은 찜질방. 넓은 구조와 여러 테마의 찜질 공간이 있어 당시에 인기가 정말 많은 곳이었는데요. 바다에 피서를 왔다가 들리는 관광객들부터 근처 지역민들까지 주말 저녁에는 그야말로 발 디딜 곳 하나 없을 지경. 와, 이 찜질방 사장님 돈이 아주 술술 들어오셨겠네. 아, 죄송합니다. 20대 후반의 이양 또한 휴가 겸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숙소를 나름 그냥 부산 와서 괜찮은 숙박시설이나 있으면 잡아 들어가지 뭐 했는데 웬걸 당일날 무슨 숙박시설 방이 다 찼대. 아니 뭔 다들 거기서 뭐 하나 몰라? 들어가는 곳들마다 다 방이 없다고 붕 뜬 거예요. 이런 상황에 친구는 또 미안하니까 아이, 이양 우리 집에 와서 자. 괜찮다니까? 하지만 이양이 안 괜찮아. 아이, 됐어. 니네 집에 부모님도 같이 살잖아. 내가 가면 이래저래 신경 쓰이실 거고 내가 미리 말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 됐어. 나도 좀 불편해. 뭐 이왕 잘 됐지. 몸도 찌뿌둥한데 찜질방에서 자지 뭐. 내가 그렇게 신경 쓰이면 너도 뭐 찜질방에서 나랑 같이 자든가. 그런데 어쩌나 이 친구는 외박이 안 된대. 그렇게 늦은 저녁 친구와 저녁 먹고 홀로 찜질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주말이었다 보니 찜질방에 누울 곳 하나 없어. 자는 사람도 있고 옹기종기 모여 식혜 계란 이거 먹으면서 아직도 수다가 한창인 사람들도 있고. 이양은요 혼자 약간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찜질방에 아이스방이나 여러 온도의 찜질방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찜질도 하고 먹을 거 몇 개 사가지고 괜히 친구들한테 전화 다 돌리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그렇게 한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이제 슬슬 잠이 온다. 아, 어디서 자지? 딱 트인 데보단 좀 동굴처럼 개인 공간이 마련된 곳에서 자면 좋은데 이런 곳들은 이미 다 자리 뺏겼죠. 진짜 누울 곳이 없어. 어쩔 수 없이 그녀가 선택한 곳은 가장 큰 대합실. 거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 눕는데 얼마쯤 지났을까요? 툭, 툭.
수건으로 눈 가리고 자고 있는데 자꾸 누가 내 뒤를 건드려, 내 등 쪽을. 아우 뭐야 하고 딱 쳐다봤더니 한 엄마가 한 5살? 7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애를 데리고 찜질방에 왔네. 그 어린애가 막 신나가지고 누워서 뒹굴뒹굴뒹굴 그러다가 이 양의 등을 탁 건드린 거예요. 와, 애기여가지고 뭐라 말은 못하고 짜증이 확 나죠. 딱 잠들었는데 짜증나게. 그녀 담요와 자신의 물건을 챙겨 바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이번에 선택한 곳은 은근 매점 옆에 구석지 쪽이 꿀자리인 거 아시죠? 저도 옛날에 찜질방 갔을 때 매점 바로 앞에서 자다가 일어나서 시켜먹고 또 잤다가 일어나서 또 시켜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또 여담 죄송합니다. 여튼 그녀 매점 옆에 구석지 쪽으로 이동. 와, 여긴 좀 바닥이 잡잡하니 괜찮네. 다시 자야지. 그렇게 또다시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누군가 뒤에서 나를 확 껴안는 느낌이.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처음엔 또 그 어린애들인 줄 알고 엄마야 하면서 딱 일어났는데 아니야. 어린애가 아니야. 무슨 다 큰 20살 초반 정도로 돼 보이는 남자애가. 이 양 바로 놀래가지고 뭐예요? 짜증내면서 일어나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제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죄송해요. 와, 진짜 여자친구인 줄 알고 그런 거 맞아? 일부러 알면서도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뭐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데다가 다 같은 옷에 시간도 늦어 찜질방의 조명이 다 꺼져가지고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조심하세요. 똑바로 보셨어야죠. 그러면서 또 자리 옮겨야겠네.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걸어가면서 방금 미안하다 했던 남자, 그 남자가 걸어간 쪽을 보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걸어가면서 그 남자가 미안하다고 하고 걸어갔던 그쪽을 휙 쳐다보는데 와, 이놈의 자식 여자친구랑 온 거 아니네. 지 또래 다른 남자 한 명과 둘이 막 히덕거리고 있어. 이게 기분이 들어온 거예요. 딱 드는 생각이 저거 여자친구랑 왔다는 거 거짓말이네. 지 친구랑 이거 짜고 치는 거네. 기분 더럽네 진짜. 성질 같아선 그냥 바로 가가지고 뺨알떼길 그냥 막 요렇게 저렇게 막 그냥 돌돌 그냥 말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 자고 있는데 엄청 조용한 이 분위기에서 뭔가 소란 피우기도 좀 그렇고 시선이 다 나한테 쏠리는 것도 좀 민망하고 그리고 남자 하나도 아니고 난 혼잔데 괜히 또 건장한 남자들을 상대로 막 싸우다가 뭔 일 생기면 어떡해요. 이래저래 난 혼잔데 기분도 딱 배렸겠다. 그냥 찜질방 나갈까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나가자니 지금 시간이 뭐 어디로 갈 거예요. 근처에 숙박시설은 다 방이 없다고 하지. 이러니까 미리미리 다 예약을 해야 된다니까요. 차나 기차도 타려면 시간이 멀었고 엄청 피곤은 하고 와, 사람 많으니까 진짜 별의 별일이 다 생기네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그녀의 눈에 띈 곳이 있었으니 바로 여성 전용 휴게실. 여기가 사람들이 많아 비좁긴 한데 그래도 밖에 남녀 섞여 있는 곳들보단 낫잖아요. 저기 간신히 누울 만한 공간 하나 있네. 저기서 그냥 대충 자야겠다. 뭐 한두 시간만 참지 뭐. 아침 기차를 끊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 6시쯤 바로 깨서 휴게실을 나오는데 다행히도 이때 그 배기 싫은 두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산에 진짜 간만에 온 거였는데 이 두 남자 때문에 기분 완전히 잡쳤죠. 내가 이제 혼자 오나 봐라. 이 양이요, 흡연자였어요. 샤워하기 전에 한 대 해야지. 한 대 태우려고 찜질방과 목욕탕이 이어진 비상구로 나온 이 양. 찜질층에는 연기나 냄새 때문에 흡연실을 대부분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비상 계단에 잿더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고. 여기가 딱 그랬던 거죠. 무튼 이때 이 양 불을 탁탁 켜는데 그 순간 뒤에서 누가 내 입을 막아.
이게 사람 촉이요. 진짜 무서워요. 뒤에서 다가왔으니까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와 이거 어제 그놈의 자식들이다. 이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내가 절대 가만히 안 당하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너 잘못 걸렸어. 오히려 어젯밤 내내 이 찜질방에 있으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기분이 아주 잡쳐 있었거든. 그 20살 애들 잡아다가 그냥 한 대씩 그냥 막 쥐어 박아주고 싶었는데 내가 참았거든. 그런데 지발로 왔네. 잘 걸렸다 이것들. 그들의 의도는요 누가 봐도 딱 하나였어요. 전날 저녁에도 여자친구로 착각했다면서 뒤에서 껴안은 놈이에요. 뭐였겠습니까?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생각지도 못한 능력이 나온다고 하죠. 니네는 사람을 아주 잘못 건드렸어. 이 양 먼 일 나겠다 싶으니까 그때부터 온 힘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발로 막 이리저리 차고 막 난리를 치니까 쇠 재떨이 막 계단에 굴러 떨어지고 우당탕탕탕탕. 그러니까 손으로 이 양을 막아봤자 뭐예요. 생각보다 심하게 몸부림을 치니까 지네들도 감당이 안 돼. 바로 헐거워진 이 틈으로 악 소리를. 이런 그녀의 기지 덕분에 바로 위층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내려오는 소리가 뭐야 이런 말갈량이 삐삐 같은 쉐리들 너네 뭐야. 찜질방 대부분 여탕이 아래층, 남탕이 위층에 위치한다고 해요. 그 층 사이에 찜질 시설층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한 남성분이 찜질방에서 나와 씻기 전에 이분도 한 대 태우려고 비상구 쪽으로 나왔는데 딱 밑층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나고 막 악소리가 나니까 놀래서 바로 뛰어 내려오신 거예요. 무튼 뛰어 내려온 이 40대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아저씨 박씨. 솔직히 무서워서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봤다 한들 우선 나가서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 바로 그냥 쫓아 내려와서 힘과 막 압도적인 눈빛으로 이 두 남자를 이놈의 것들이 야! 바로 제 앞에서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코딱지만한 것들이 지금 사람 많은 곳에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상황에 이제 난리가 났죠. 이때가 새벽 이른 아침이긴 했지만 싸움 난 것 같으니까 뭐야? 싸움 났어? 아 뭔데? 이 박씨는요 바로 사람들 많은 데로 두 남자를 끌고 나와서 한마디 합니다. 경찰 불러요 경찰. 이것들이 이 아가씨의 상대로 못된 짓 하려다가 나한테 딱 걸렸어. 경찰 좀 불러줘요. 바로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 박씨와 이 양의 증언을 듣고 야 너네 둘 일단 서로 같이 가자. 이런 상황에 지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지.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손이 발이 되도록 우리가 왜 빌어요? 우리가 뭔 짓을 했다고 그래? 우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억울하다 이거예요. 우린 뭐 한 게 없어요. 이 양이 혼자 막 우리 보더니 생쇼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피해자. 저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니 뭔데 저렇게 오바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장난을 막 소리 못 내게 하면서 그렇게 쌀벌하게 한다고? 이 양이 그때 막 몸부림치고 했던 게 그럼 장난이었다는 거냐? 비상계단에서 왜 그러고 있어? 지네들 말로는 그래요. 둘이 그냥 흡연하러 갔는데 이 양이 먼저 와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담배 피려고 재떨이가 있는 쪽으로 슥 걸어갔는데 이 양이 뒤에 있는 우리 휙 보더니 갑자기 혼자 난리. 혼자 화들짝 놀래면서 재떨이까지 넘어뜨리고 그러면서 그 재떨이에 있는 것들이 자기들 옷에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지.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양과 좀 투닥거렸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위에서 박씨 아저씨가 내려오더니 우리한테 막 뭐라 하면서 경찰에까지 신고한 거라고. 저 아저씨는 뭐 알지도 못하면서 오바야. 와 이럴 때는 아주 두 녀석이 호흡이 척척 맞아. 문제는 이런 진술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에 CCTV가 없었어요. 현장을 목격한 박씨가 증언했지만 직접적인 증거 또한 없었고요. 고로 이 말은 빼박 풀어줄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정의는 살아있다.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비상구에는 CCTV가 없었지만 찜질방 내부에는 CCTV가 있거든. 경찰이 대합실 전체 CCTV 확인했어요. 봤더니 이것들 봐라. 이양을 딱 보더니 둘이 막 속닥속닥해. 그러더니 딱 그때부터 이양을 절절절절. 이양이 어디서 잘까 돌아다녔잖아요. 그때도 뒤에서 절절절절 두 남자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녀 대합실로 들어갔었죠. 그 어린애가 등을 툭 쳤던 거기도 두 남자가 따라 들어온 게 확인됐습니다. 이양이 자리 잡고 누우니 이것들도 근처에 자리 잡더니 30초도 안 돼 자는 척을 하네. 그러다가 그녀 애기 때문에 일어났죠. 나가니까 따라 나간다. 그 후 그녀가 간 곳이 매점 구석지. 거기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죄송합니다. 여자친구인 줄 알았어요.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예요. 그 후에 여성 휴게실로 갔죠. 여기는 이 두 남자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리고 다음날 이 두 명이 또 부지런도 해요. 진짜. 그죠? 이양이 아침 일찍 비상구로 향하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본 두 명이 또 막 속닥속닥 하더니 바로 뒤따라 들어오는 모습까지 찍힌 거예요. 이건 빼박이잖아요. 이양을 정확히 쳐다보고 그녀의 손가락질까지 해대면서 둘이 대화하는 모습이 찍힌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동선이 겹치는 의도적인 모습까지. 여기서 뭐 지들이 얼마나 버틸 거예요. 아주 니들이 콩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구나. 증인과 증거가 있는데 그때서야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사과는 경찰한테 할 게 아니라 이양한테 해야지 이것들아. 이 두 남자 20살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녀석들이 뭐하는 거야 쪽팔리게. 이것들 뭘까요? 이거 상습적으로 그랬던 거 아니야? 이 두 남자는요,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거의 10년지기 절친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쿵짝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는 것부터가 올바른 애들이었겠습니까? 둘 다 부모님 모두 맞벌이로 늘 혼자 있었어. 방임적으로 자란 거예요. 학창 시절에도 PC방이나 당구장에서 늘 붙어 시간 보냈고 둘이 다니면서 소소하게 늘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 이 둘은요 이게 병이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부터도 늘 여학생들 보이면 치근덕거리고 이에 여자애들이 놀래서 뭐야 하면서 화내면 아이 장난이야 뭘 예민하게 굴어. 지들은 재밌거든. 그날도 그래요. 주말 밤 심심하다고 둘이 집에 있던 술 몇 캔 마시고 야 찜질방이나 가서 땀 좀 뺄까? 하면서 급하게 나온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평소에도 이 둘 이성을 상대로 장난을 심하게 치는 버릇이 있었어요. 맨정신에도 여자를 상대로 이런 장난을 치는 애들인데 이날 술까지 먹었습니다. 이게 도가 더 심해진 거죠. 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닌 모르는 그냥 이양 보고 와, 쟤 봐봐. 쟤 진짜 이쁘다. 이게 끝이에요. 야, 내가 먼저 쟤한테 갔다 올게. 걸리면 뭐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 하면 되지. 거의 100이면 100 그냥 넘어갈걸? 이런 거엔 또 죽이 얼마나 잘 맞는지. 와, 친구가 성공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어. 난 좀 더 과감하게 해볼까? 나도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지 뭐. 그래서 그거 하겠다고 둘이 내내 이양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비상구까지 따라 들어왔고 거기엔 아무도 없으니 더 대담하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결론은요. 이 둘 1년에 유예 2년 관련 교육 받아라 40시간 나왔대요. 와, 이게 처음이었다는 점과 반성의 정도를 참고했다는데 그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증명하냐고. 다시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더 강하게 벌을 줬어야 되는데 아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는 달리 또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뭐 여튼 그래도 박씨 덕분에 큰일을 모면할 수 있었던 이양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일 이외에 심심찮게 찜질방 검색만 해도 그곳에서 일어난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옵니다.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어떤 곳이든 위험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하는 생각은 제발 비상구에도 CCTV를 설치하라 설치하라. 모든 여기저기에 CCTV가 많이 달렸으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직업이든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늘 멋지고 아름답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의사 타케무라는 위급한 한 여성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카즈야와 의사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라는 타케무라.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2002년 여름 도쿄 외곽에 날뛰 낡고 좁은 원룸에 살던 42살 여자 히로세 카즈야. 그녀의 집안은요, 정리되지 않은 서류와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그리고 술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얼굴 상태가 밝았겠습니까? 4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녀의 얼굴 나이 한 50이 넘은 사람 같아. 축 처져가지고 엄청 지쳐 보이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그녀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어두웠던 건 아니에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녀는 커리우먼,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말이 성실하면 언젠간 꼭 빛을 본다 이거였어요. 세상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데 와, 세상이 배신을 하네?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사업은 연달아 실패했고 그러면서 투자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남은 건 빚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가정도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거의 가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난리가 나버리니 돈 때문에 남편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가 됐던 게 이렇게 싸우면서 남편이 막 해선 안 될 말까지 막 해버려. 이 둘 결혼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잘 벌 땐 뭐 둘이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하던 일이 빠그러지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니 이 남편이 어휴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보니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자식도 한번 못 안아보고 이 고생을 하고 산다 내가. 이 무슨 말이야 방구야. 여기서 그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돈 잘 벌 땐 좋다고 내 비위 맞춰가며 히덕거리더니 내가 힘들어지니까 뭐?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둘이 돈 때문에 점점 싸우는 횟수가 늘어가고 그러면서 진짜 서로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서로의 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서로 더 이상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야, 가 그냥 딱 너 같은 사람 만나라.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애까지 놓고 살아주겠냐? 마지막까지 둘이 대판 싸우고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게 이런 상황에 부모님이라도 계셨으면 엄마 하면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부모님을 찾아갔을 건데 그녀 부모님도 안 계셨어요. 형제 자매도 없고. 이러니 이혼 후에 돌아갈 곳도 없어. 사람이요 힘들어지면 나밖에 안 보여요. 봉사도 친절도 모두 우선 내가 마음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가 우선 숨이 막히고 힘들면 주위가 안 보이거든. 즉 친구들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예민은 또 예민대로 해져서 친구들이 나름 위로해준다고 하는 말도 비꼬는 말로 막 들리다 보니 친구들한테도 말이 좀 툭툭 세게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친구들은
이제 이런 반응에 또 짜증이 나니까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고, 그렇게 카즈야 고립된 섬처럼 혼자가 돼버린 거예요. 낡고 작은 방, 창문 밖으로 여름 햇빛이 막 쏟아지는데도 그녀의 집 커튼은 늘 닫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녀가 붙잡은 건 술뿐이었어요. 그렇게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마음도 더 우울해지기 시작하고, 난 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왜 내 인생은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안 풀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아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빚만 남긴 채 모든 게 다 무너져가는 느낌이야. 자꾸 현실 비관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일 땐 계속 우울한 상황만 보인대요. 앞에 희망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막 무너지려고 하니까. 하지만 제3자 한 발자국 떨어져서 그녀를 보면 아니거든요. 희망이 있거든. 당장에 내가 힘드니 그 힘든 틀 안에만 박히게 되는 거죠. 그런 그녀에게 남은 건 고통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별의 별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날 밤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낡은 선풍기 하나가 헐떡이듯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조차도 답답하고 부정적이야. 이때 카즈야 작은 테이블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멍하니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부터 그녀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에 뭔가를 막 챙겨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옆엔 소주 한 병까지.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루하루가 무기력해지고 아침이 오는 게 두렵게만 느껴져. 매번 빛 독촉 전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사람들 비에 골목을 걷는 것도 이젠 너무 지쳐. 그저 숨 좀 쉬고 싶고 자유로워지고 싶어. 그래서 아무리 삶이 힘들다고 해도 해선 안 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즈야 거실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방 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그녀의 집은 며칠째 창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은 곰팡이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이거를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옆집 이웃인 다나카 할머니가 눈치를 챈 거예요. 사람 촉이요, 정말 무서워요. 밖으로 퍼져나오는 술 냄새와 이상한 고요함. 이 우울해 보이는 카즈야를 이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심 좀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인데,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늘 저 여자 집에서 들리던 TV 소리도 안 들리고 하루 종일 이상해서 좀 주의 깊게 그 집을 봤더니 사람이 드나드는 모습도 안 보여. 이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거예요. 이 할머니 바로 카즈야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저기 안에 있어? 그런데 분명 집 안에서 불빛은 새어나오는데, 처음에 노크해보고 조용하니까 할머니가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하게 기침 소리가. 내가 방금 분명히 들었거든. 안에 사람 있구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두드려도 나오질 않으니 순간 불길한 예감이 싹 들면서 이 할머니 바로 그 원룸 집주인 관리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 강제로 문이 열리는데 역시나 카즈야가 바닥에 쓰러져 있네. 딱 봐도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그녀의 맥박은 희미했어요. 심전도 또한 불규칙하게 깜빡였고, 이에 의료진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소생에 필요한 치료를 하면서 필사적으로 그녀를 살리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병원 응급실 의사 다케무라가 카즈야를 담당했습니다.
타케무라는요, 그녀의 상태를 보고 바로 간호사한테 지시했어요. 위 세척할 거니까 준비해. 혈압 모니터 연결, 심장 박동 유지해 등등등. 그렇게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사투 끝에 기적처럼 그녀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난 거죠. 그리고 며칠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그녀가 드디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때 느꼈겠죠. 여기 천국인가? 그런데 선생님, 카즈야 환자 깨어났습니다. 천국이 아닌가 본데? 그 순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 살아있구나. 의사 타케무라와 간호사들은요, 깨어난 그녀를 보고 엄청 안도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의사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의사 타케무라 역시 다 잘 마무리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때부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카즈야 눈빛이 이건 고마운 게 전혀 없어. 카즈야가 정신을 차리자마자 의사와 간호사에게 한 첫마디는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무표정으로 딱 쳐다보면서 산소 튜브를 거칠게 밀쳐내더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왜 여기 있어? 난 이런 거 바란 적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누구 마음대로 날 치료해? 여기서 의사와 간호사 완전히 벙찐 거예요. 이 무슨 쎄빠지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놔라 이거야 뭐야. 이에 의사 당황스럽잖아요.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오셨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 살린 거고요. 아니 왜 살렸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난 내 방식대로 마무리하려고 한 건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날 붙잡아도? 난 바라지도 않았는데 왜 내 선택을 함부로 바꾸냐고. 지금 당신들이 내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거 알아요? 와, 처음에 의사와 간호사는요, 사람이 힘든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시간이 좀 필요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카즈야의 태도가 똑같은 거예요. 의사가 회진을 돌고 간호사가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계속 노려봐. 고맙다고? 내가 고마워해야 돼? 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전혀 좋지가 않다고. 왜 억지로 날 붙잡아둔 거냐고. 왜 내 결정을 무시하냐고. 병원에서 이렇게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부리니 의사 타케무라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사니까 위험에 처해 있는 환자를 살린 건데 의사라 함은 생명을 구하는 게 본분 아닙니까? 내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최선을 다해 살린 건데 되게 열심히 살린 건데 오히려 이 카즈야가 나를 원망해버리니 타케무라 역시도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건가? 라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카즈야는 당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의사의 본분? 그것조차 당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 본분 지키겠다고. 이 몸의 주인인 내가 싫다는데 그 본분 지킨답시고 내 선택을 억지로 바꿔버린 거 아니야. 타케무라는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기적이라니 다른 사람들은 더 살고 싶어도 못 살아서 슬퍼하는데 저는 제 본분을 다했을 뿐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리예요 지금. 그럼 애초에 병원에 올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죠. 내가 병원에 실려올 줄 알았냐? 알았으면 애초에 여기 오지 않았을 거야. 내 상태 보면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 당신의 본분이 결국 내 자유를 짓밟은 거라고. 이에 의사는요, 내가 당신 과거나 당신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는 그 순간, 그 시간 내 눈앞에 죽어가는 환자밖에 없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아니었더라도 어떤 의사였어도 저와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와, 처음엔 의사 타케무라 이거 미친 사람이네 했습니다. 잘못 걸렸다. 그런데 카즈야가 막 너무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의사들한테도 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냐? 나 의사 생활 몇십 년 만에 이런 컴플레인은 또 처음이네. 야, 내가 잘못한 거야? 반대로 카즈야 또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 더 화가 나.
난 이 하루하루가 지겹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고. 거기다 병원은 또 공짜야? 이것도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처리해. 날 더 힘들어지게 만들었어.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뜻을 무시한 거 아니야. 실제 카즈야가 자신이 구원받은 게 아닌 억지로 끌려온 죄수처럼 느껴졌었대요. 당연히 타카무라는 이를 이해할 수 없었죠. 삶은 회복할 수 있어요. 삶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겁니다. 왜 그거 그냥 놓아버리려고 합니까? 하지만 카즈야는요.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당신이 나한테 뭔 말을 한들 내 귀에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당신이야 행복하겠지. 근데 내 인생 당신이 대신 살아줄 거예요? 결국 카즈야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의사 타케무라를 상대로 소송 걸기로. 소장은 단순했어요. 내가 스스로 한 선택을 무시하고 억지로 소생시킨 건 인권 침해다. 아니, 그러면 뭐 본인의 뜻을 뭐 어디에다가라도 적어 놓던지 뭐 그런 것도 없었으니 당연히 의사는 병원에 실려온 환자를 뭐 치료할 수밖에 없죠. 의사가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의사가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뭐 점쟁이야? 그저 긴급 환자니까 치료한 것 뿐이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소송은 곧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 자기 결정권과 살릴 의무의 충돌이란 제목으로 연일 보도가 됐어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반박했습니다. 환자가 살아있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의료진의 의무이자 사회의 기대다. 한쪽은 삶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또 다른 한쪽은 살릴 의무를 내세웠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사 타케무라는 저는 제 직업 윤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눈앞에 위급한 환자가 있는데 살리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의사입니까?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반대로 카즈야는 나는 이미 많은 걸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제 생각은 분명했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제 뜻을 무시했습니다. 제 삶을 제 의지와 다르게 끌고 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의일 수 있습니까? 치열한 공방은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이 나는데 결과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료진의 구호 행위 또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이다. 이에 법원은 병원의 책임 일부를 인정한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일부 인정한 거예요. 고로 병원이 원고 히로세 카즈야에게 약 1억 5천만 원을 배상해라. 땅땅땅. 와, 대박이지 않아요? 아니, 본인의 뜻을 명확히 남긴 것도 아니고 의사 입장에선 병원에 실려온 환자일 뿐인데, 그래서 그냥 내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나한테 책임이 있대. 어느 정도 돈으로 배상하래. 이게 무슨 말이야.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저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일본 전체가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의사가 자기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죄가 될 수 있나? 반대로 우리는 타인의 마지막 선택을 막을 권리가 있나? 만약 카즈야가 자신의 이런 뜻을 종이에 적어 놓은 채 실려왔다면 어떨까요? 내 뜻을 적어 놨음에도 의사가 이렇게 했다. 뭐 적어 놨으니까 그 사람 뜻대로 그대로 해줬어야지. 아니면 의사의 본분, 병원에 우선 왔으니까 살리는 게 맞지. 만약에 어딘가에 자신의 뜻을 적어놓은 게 있었다면, 그랬다면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판결이 내려진 날 카즈야는 마치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손에 들어온 돈을 보고 아유, 이겼네, 축하한다 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게 진짜 축하할 일인 걸까요? 카즈야가 이 돈을 진짜 원했던 걸까? 아니죠.
카즈아는 이런 결정이 난 이후에도 그 전에도 병원에서 깨어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적으론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혼자 사는 낡은 원룸, 어두운 방 안, 늘어진 커튼과 비어있는 술잔, 모든 것은 그 이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이 돈으로 뭐 할 건데요? 1억 5천 가지고 뭐 반도 못 갚아. 그냥 무기력한 그녀에게 이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이 돈이 그녀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지쳐버려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타케무라 의사는 나는 사람을 살리는 걸 내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생활했던 사람인데 현타가 와버린 거죠. 그 역시 괴로운 거예요. 실제 모든 일이 끝나고 카즈야가 지인과 술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해요. 난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모든 게 두렵고 그냥 무서워.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을 마주하고 오늘도 버텨야 하니까. 이건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상처가 된 마음과 정신적인 부분이 먼저 치료가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분들은 절대 스스로 이런 치료를 받으러 안 가시잖아요. 누군가 막 붙어가지고 억지로 데리고 막 가야 가지.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누군가의 삶의 선택을 대신 결정할 권리가 있는가? 오늘 이야기에 대해 이 결과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요.